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일본 미스터리의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살인의 문 한 권을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나 살인의 문은 열려 있다. 하지만 그 문을 넘어서는 순간,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연 그 문 너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함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어요? 시작합니다. 2장. 그 무렵 나는 돈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 돈 때문에 곤란을 겪는다는 것이 초등학생에게 어울리지 않지만 농담이나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그랬다. 실은 어떤 일에 푹 빠지는 바람에 그러잖아도 부족한 용돈이 대부분 그 일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란 오목이다. 그것 역시 구라모치의 속살거림에 의해 눈뜨게 된 놀이였다. 물론 그러기 전에도 오목을 두는 방법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구라모치는 내게 오목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이끌려 하천변에 있는 주택가에 갔다. 함석지붕을 얹은 조그만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곳이었고 구라모치는 그중 한 집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갔다. 현관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허술한 그 집 입구에는 경첩이 망가진 문이 붙어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려면 초등학생인 우리조차 머리를 조심해야 할 정도로 입구가 좁고 낮았다. 안으로 들어가니 시멘트 바닥에 조그만 책상이 하나 있고 그 책상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의자가 놓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바둑판이 놓여 있고 한쪽 벽에 오목의 규칙을 적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 구라모치가 신호를 보내자 옆에 있는 문이 열리더니 작업복 바지와 셔츠 위에 꾀죄죄한 겉옷을 걸친 남자가 나타났다. 그때는 아주 늙은 남자로 보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3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되었을 것이다. 구라모치가 100엔짜리 동전 2개를 내밀자 남자는 그 동전을 책상 위에 놓고 의자에 앉은 다음 책상 밑에서 바둑알을 꺼냈다. 구라모치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아무런 말도 나누지 않은 채 일전이 시작됐다. 구라모치가 먼저 술을 두었다. 나는 비스듬히 뒤쪽에 서서 전황을 구경했다. 첫 판은 남자가 쉽사리 이겼다. 구라모치가 중간에 큰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실수를 눈치챘지만 귀띔해 줄 수 없었다. 벽에 붙은 종이에 훈수, 벌금 100엔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판은 팽팽했다. 구라모치도 남자도 전혀 실수가 없었다. 막판에 구라모치가 묘수를 둔 덕분에 승리를 거뒀다. 당했군이라고 남자가 중얼거렸다. 그가 오목을 두면서 말을 한 건 그때뿐이었다. 이어서 세 번째 판이 시작됐다. 역시 치열한 게임이 펼쳐졌다. 그러나 승리한 건 남자 쪽이었다. 구라모치가 혀를 찼다. 다지마, 너도 해봐. 너라면 이길 수 있을 거야. 그의 말에 따르면 200엔을 내고 남자와 3판을 두어 그중 2판을 이기면 500엔을 받는다고 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내리 2번을 이기면 두 번째는 500엔이 아니라 1000엔을 받는다는 것이다. 당시의 초등학생에게 1000엔은 거금이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도전하기로 했다. 200엔을 남자에게 내고 의자에 앉았다. 나는 오목에 자신이 있었다. 구라모치가 두는 걸 구경하면서 남자의 실력이 대단치 않다고 생각했었다. 첫 판은 내가 이겼다. 의외로 싱겁게 이겨 맥이 빠질 정도였다. 구라모치가 손뼉을 쳤다. 잘했어. 1000엔까지 가는 거야. 나도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이 정도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 여겼다. 벌써부터 1000엔을 어디다 쓸지 궁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번째 판에서는 남자가 전술을 살짝 바꾸어 덤벼들었다. 당황하는 바람에 그만 실수를 저지른 나는 남자를 이기는데 실패했다. 구라모치가 발을 구르며 안타까워했다. 어휴, 아까워. 조심해야지. 신중하게 세 번째 판에 도전했다. 여기서 지면 1000엔은커녕 200엔도 돌려받지 못한다. 하지만 약간의 판단 미스로 이번에도 이기지 못했다. 남자의 실력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더욱더 분했다. 결국 그날 나는 600엔을 날렸다. 즉, 2번 더 도전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매번 같았다. 유리한 국면까지 끌고 가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형세가 역전되는 것이었다. 왜 이기지 못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3일마다 한 번씩 내기 오목을 들어갔다. 전혀 적수가 안 된다면 모를까 이길 법한 국면도 몇 번 있었던 데다 내리 2판을 진 적도 거의 없었던 터라 언젠가는 이기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다. 2연승을 할 경우 1000엔을 벌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었다.
게임장이나 금붕어 건지기도 재미있긴 했지만 그런 건 아무리 잘해도 돈벌이가 안 되는 데다 게임의 매력이 오목과 비교도 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연유로 나는 용돈이 필요했다. 그렇다고 도박에 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부모님에게 돈을 달라고 조를 수도 없었다. 그러니 믿을 곳은 한 곳밖에 없었다. 그날도 나는 다들 잠든 사이에 할머니가 누워있는 별채로 갔다. 장지문을 살며시 열며 할머니 하고 노래하듯 할머니를 불러보았다.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입은 반쯤 벌리고 있었다. 방 안에서는 여느 때처럼 희미하게 악취가 풍겼고 공기는 평소보다 더 싸늘했다. 내가 장지문을 열기 전에는 공기가 완전히 정지되어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할머니. 다시 한번 조그만 소리로 불렀다. 큰 소리는 낼 수 없었다. 누가 듣기라도 하면 곤란하니까. 그 누구보다도 엄마에게 들키지 않아야 했다. 할머니는 반응이 없었다. 눈꺼풀이 움직이는 기미조차 없었다. 장지문을 닫고 몸을 낮춘 나는 기듯이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자고 있겠지 싶어 이불 위로 할머니 몸을 흔들어 봤다. 인형처럼 살짝 흔들릴 뿐이었다. 몸이 돌처럼 차갑고 딱딱했다. 할머니는 잘 때면 큰 소리로 코를 고는데 어찌된 일인지 반쯤 열린 입에서 코 고는 소리는커녕 숨쉬는 소리도 새어 나오지 않았다. 죽었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했다. 그때까지 사람의 시체를 본 적이 없어서 할머니가 과연 죽은 상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개나 고양이, 벌레의 시체는 많이 봤지만 그런 것들의 죽음은 나에게 장난감이 망가진 정도의 사건에 불과했다. 똑같은 일이 사람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는 알았지만 감각적으로 느낀 적은 없었다. 할머니가 죽은 건지 아닌지 더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중요한 건 할머니가 움직일 기미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즉, 용돈을 훔칠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서두르지 않으면 엄마에게 들키고 만다. 조심조심 이불을 걷어냈다. 할머니의 야윈 몸이 드러났다. 잠옷의 앞섭이 벌어져 있고 그 사이로 불룩 튀어나온 갈비뼈가 보였다. 역겨운 냄새가 한층 강하게 풍겼다. 찾던 것은 금세 발견됐다. 할머니 배 위에 놓인 손에 쥐어 있었다. 지갑에 달린 조그만 망치 모양의 장식이 마른 가지 같은 손가락 사이로 보였다. 할머니 얼굴을 외면한 채 지갑을 꺼내려 했다. 그런데 양손의 손가락들이 지갑을 단단히 쥐고 있어 아무리 힘을 주어도 빠지지 않았다. 어찌나 꿈쩍도 안 하는지 할머니가 지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힘을 주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다. 억지로라도 빼내야 한다. 지갑을 움켜쥔 할머니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서 지갑에서 떼어냈다. 손가락은 탄력이 없고 차가웠다. 덜 마른 점토 조각품을 주무르는 감촉이었다. 가까스로 지갑을 빼내어 열었다. 이토 히로부미가 그려진 1000엔짜리 지폐와 이와쿠라 도모미가 그려진 500엔짜리가 몇 장씩 들어있었다. 쇼토쿠 태자의 초상이 담긴 10,000엔짜리도 있었다.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그런 뭉칫돈을 손에 쥐어본 적은 설날 친척들에게서 세뱃돈을 받았을 때 빼고는 없었다. 목적을 달성했으니 더는 할머니 방에 볼 일이 없었다. 이불을 원래대로 해놓고 일어섰다. 할머니 얼굴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순간적으로 시야 한끗에 들어왔다. 그리고 움찔했다. 할머니가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저 뜨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갑을 빼앗은 나쁜 손자를 노려보는 것 같았다. 그러나 할머니 상태를 확인할 용기가 없었다. 돌연 공포가 엄습했다. 고장난 기계 인형마냥 어색한 동작으로 이불을 벗어났다. 금방이라도 할머니가 부를 것만 같았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방을 나온 후 도망치듯 그곳을 벗어났다. 할머니가 죽은 걸 누군가 발견해 큰 소동이 벌어진 건 그로부터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였다. 아버지의 마작 동료이기도 한 니시야마라는 동네 의사가 와서 할머니 시신을 살폈다. 나도 가서 보고 싶었지만 도미 상이 막는 바람에 할머니 방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사실이 확인된 후에도 니시야마는 좀처럼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부모님과 무언가 의논하고 있는 듯했다. 그날 밤 곧바로 장례 절차가 시작됐다. 몹시 정신없는 하루였다. 오후부터는 친척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찾아와 장례 준비를 도왔다. 제단이 만들어지고 관이 놓였다. 할머니의 사인이 무엇인지 내게는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나 친척들의 대화에서 노세라는 단어를 엿들을 수 있었다. 노세가 뭐냐고 묻자 외삼촌이 자상한 말투로 가르쳐 주었다. 가지유키 너도 모터로 움직이는 장난감 가지고 있지? 선더버드 자동차 모형 같은 거 말이야. 그런 것들은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그걸로 모터가 돌아가거든.
그런데 계속 갖고 놀다 보면 어떻게 되지? 결국은 멈춰버리고 말잖아. 왜 그런지 알아? 배터리가 떨어지니까요. 맞아. 사람도 마찬가지야. 고장 나지 않아도 언젠가는 배터리가 떨어져서 멈추는 거야. 그게 바로 노쇠란다. 사람이 장난감과 다른 점은 배터리를 교체할 수 없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사람도 결국 기계와 마찬가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의사의 치료는 기계를 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죽음도 별게 아니구나 싶었다. 망가져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장례는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식이라기보다 잔치 비슷했다. 어디서 가져왔는지 기다란 안전뱅이 탁자가 줄줄이 놓였고 그 위에 배달된 음식들이 차려졌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음식을 먹어댔다. 술도 여러 병 준비돼 있어서 조문객 중에는 거실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혀가 꼬일 정도로 마시는 사람도 있었다. 상주인 아버지는 물론이고 엄마도 조문객 응대로 분주했다. 손님들이 슬픈 표정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면 부모님은 침통한 얼굴로 답례했다. 그런데 그러던 엄마가 친정 쪽 친척에게는 이제야 한숨 돌렸어 라며 한쪽 눈을 찡긋해 보였다. 상대도 그 심정을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다음 날이 발인이었다. 그간 왔던 문상객보다 더 많은 손님이 왔다. 나로서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의식이었다. 학교를 안 가도 되는 건 좋았지만 스님이 경을 읽는 동안 하품을 참으며 듣고 있자니 이럴 거면 수업을 듣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출관에 앞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라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말했다. 모르는 남자였다. 장례 회사 직원이었을 것이다. 모두들 줄지어 관속에 꽃을 넣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가지유키, 너도 할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지.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한 걸음 두 걸음 관으로 다가갔다. 할머니의 코끝이 언뜻 보였다. 그 순간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혐오감이 몰려왔다.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가 간신히 뒷걸음질하기 시작했다. 그런 내 등을 뒤에서 누군가 밀었다. 싫어? 나는 외쳤다. 싫어, 싫어, 싫단 말이야. 예상치 못한 나의 반응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했다. 특히 당황한 사람은 부모님이었다. 둘은 양쪽에서 내 팔을 잡고 나를 관 앞에 세웠다. 싫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나는 부모님 손을 뿌리치려 했다. 다음 순간 아버지 손바닥이 내 뺨에 날아들었다.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어. 어서 꽃을 드리지 못하겠니? 아버지는 억지로 내 손에 꽃을 쥐어주며 관속에 넣으라고 했다. 그때 할머니 얼굴이 보였다. 해골 같은 얼굴에 옅은 미소 같은 것이 떠올라 있었다. 그 미소가 나를 더 떨게 만들었다. 할머니 주위에는 내가 그토록 싫어하던 악취 대신 꽃향기가 감돌았다. 그런데 그 향기를 맡은 순간 맹렬한 구토기가 찾아왔다. 나는 황급히 관에서 떨어졌다. 아버지가 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정신없이 토했다. 그 전까지 마시고 있던 오렌지 주스가 순식간에 바닥을 물들였다. 마음이 좀 가라앉은 것은 화장장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였다. 또래의 사촌이 없던 나는 혼자서 멍하니 어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갈 때까지 내게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일절 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과자 한 조각 먹지 못했다. 물론 먹을 생각도 없었지만 말이다. 왜 그렇게 패닉에 빠졌었는지는 나 자신도 알 수 없다. 전날 외삼촌 얘기를 듣고 사람도 결국은 기계와 마찬가지이며 죽음이란 기계가 망가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이해했다. 즉 시체는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어른들은 술이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의아했던 건 웃고 떠드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었다. 엄마도 웃지는 않았지만 평소보다 표정에 생기가 돌았다. 아버지마저 어딘가 모르게 안도하는 느낌이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역시 어른들은 시체라는 게 망가진 기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라고 생각했다. 화장은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다. 유골을 거두는 자리에 나도 가야 했다. 부모님은 내가 또 소동을 부리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건 기우였다. 쓰레기 부스러기 같은 뼈조각을 본 나의 느낌은 뭐야, 이게 전부야? 하는 것이었다. 보기 흉하고 두려웠던 시체도 불에 타고 나니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가 할머니 지갑에 손을 댔다는 사실도 이제는 아무도 모를 터였다. 사람이 죽는다는 건 별게 아니다. 그것이 할머니 죽음에 대한 내 감상이었다. 도미상은 장례식 다음 날부터 오지 않았다. 할머니 간병인으로 고용된 사람이니 당연한 일이다.
도미 상이 자신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부엌의 조미료와 조리 기구를 정리해 놓은 것을 엄마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어느 날 혼자서 그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다. 모든 걸 새로이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지 아직 내용물이 남아있는 설탕병과 소금병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초칠일 제사 때는 다시 친척들이 몰려왔다. 그날은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였다. 서로 속속들이 아는 사람들끼리 모였다는 안도감이 작용했는지 흥겨움이 도를 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아버지 쪽 사람들과 엄마 쪽 사람들은 겉으로는 서로 친한 척했지만 실은 별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게 어린 내 눈에도 확연해 보였다. 특히 아버지의 숙모들은 집안의 재산을 엄마가 좌지우지하게 될 거라며 탐탁해하지 않았다. 이제 미네코 마음대로 집을 고칠 수 있겠네. 걸핏하면 집이 낡아서 싫다고 불평하더니 드디어 소원을 이루게 됐지 뭐야. 작은할머니가 입을 비죽거리며 말했다. 어찌된 영문인지 다지마 가문은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럼 싫은 걸 여태까지 참아온 거예요. 응, 제 시어머니가 반대했거든. 아무리 자리에 누웠다지만 집이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었지. 어머, 그래요. 하며 여자들이 고개를 주걱거렸다. 내가 그녀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던 건 미닫이문을 사이에 두고 툇마루 쪽에 앉아 만화 잡지를 읽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들은 내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런데 집수리 문제뿐 아니라 미네코가 엄마랑 이런저런 일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고모 하나가 말했다. 맞아, 그랬다더라. 큰어머니가 정정했을 때는 미네코를 상당히 엄하게 대했다던데. 엄하기는 무슨. 그 정도도 안 겪은 사람이 어디 있어. 미네코를 보면서 며느리를 맞을 때는 잘 알아보고 데려와야 한다고 생각했다니까. 언니도 좀 더 좋은 집안의 규수를 맞았다면 더 오래 사셨을 거야. 미네코 때문에 명이 짧아진 게 틀림없다니까. 그럴지도 모르지. 큰어머니가 별채에 갇혀 지내다시피 하셨잖아요. 햇볕도 들지 않는 데서 허구한 날 지냈으니 병이 나을 턱이 있나. 게다가 최근에는 가정부를 고용해서 맡겨버리고 자기는 보살피지도 않았대. 그런데 그 가정부도 말이야. 다시 작은할머니가 말했다. 눈치가 없고 칠칠치 못했나 봐. 음식 솜씨도 형편없어서 먹기 괴로울 정도였다는 거야. 여자들이 일제히 한숨을 쉬었다. 그럼 미네코가 큰어머니를 살해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누군가 내뱉은 이 한마디에 모두가 순간적으로 입을 다물었다. 아이, 아무리 그래도 그 말은 지나치지. 이번에는 누군가 주의를 줬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왠지 즐기는 듯한 느낌이 묻어 있었다. 아니야. 나는 사실이라고 생각해. 작은할머니가 정색하고 말했다. 사실상 미네코가 살해한 거야. 고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지. 그 말 역시 선뜻 맞장구치기 어려웠는지 아무도 입을 떼는 사람이 없었다. 살해했느니 어쨌느니 하는 무시무시한 말이 나와서인지 나는 그 당시 오간 대화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텔레비전 드라마 같은 데서 살인하는 장면을 종종 보기는 했어도 현실 생활에서 보거나 들은 건 처음이었다. 할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엄마가 바랐다는 건 나도 아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래서 엄마가 할머니를 별채에 가둬뒀다거나 일부러 형편없는 가정부를 두었다고 생각해 본 적은 그때까지 없었다. 그 이후로 엄마를 보는 시각이 조금씩 변해갔다. 다들 바쁜 탓도 있고 해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차분히 식사하는 일이 좀처럼 없었다. 부모님이 나누는 대화래야 누가 조의금을 얼마 냈다든가 답례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정도였다. 두 사람의 입에서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감상 어린 말 따위는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 1년의 의식이 모두 끝난 후에도 우리 집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잠시 휴업했던 치과는 다시 문을 열었고 엄마도 아버지도 다시 전처럼 일에 쫓기게 되었다. 식사 준비는 엄마가 했지만 도미 상의 요리만큼 맛있지 않았다. 한마디로 음식에 성의가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불만을 표시하지 않으니 나 역시 불평할 수 없었다. 음식을 두고 불평하는 건 사치라는 게 아버지의 평소 지론이었다. 당시에는 아마도 대개의 가정이 그랬을 것이다. 엄마가 만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의아한 점이 있었다. 작은할머니 말에 따르면 도미 상의 요리가 형편없어서 할머니가 식사하기가 괴롭다고 했다는데 나는 한 번도 그렇게 느낀 적이 없었다. 아버지도 언제나 도미 상의 음식이 맛있다고 칭찬했다. 그렇다면 할머니야말로 사치스러운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닐까? 식사 중에도 부모님은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병원 회계와 관련해 짤막한 얘기를 주고받는 게 고작이었다. 특히 아버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좀처럼 웃는 일이 없었다. 내 대화 상대가 되어 주지도 않았다. 늘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묘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한 건 바로 그 무렵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혼자 걷고 있는데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6학년생 3명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중 한 녀석은 철공소 집 아들로 몸집이 크고 얼굴 생김도 어른 같아서 학교에서도 우두머리 같은 존재였다. 그 아이가 희죽거리며 내 앞에 서더니 나를 훑듯이 내려다봤다. 너희 할머니 살해당했다면서? 다른 두 녀석도 흥미진진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실실 웃었다. 아닌데. 내가 대답했다. 그 6학년은 화가 나면 하급생을 팬다는 얘기를 들은 터라 꼴사납게도 목소리가 떨렸다. 거짓말 마 다 들었어. 치과 집 할머니에게 매일 조금씩 독을 먹여서 죽였다고 말이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성을 내자 새 녀석은 웃겨 죽겠다는 듯이 깔깔댔다. 아이고, 무서워라. 몇 마디 더 했다가는 급식에 독이라도 넣겠는걸. 똘마니 중 하나가 비아냥거렸다. 그럼 큰일이지. 그럼. 그러고서 철공소 집 아이와 두 똘마니는 다시 가던 길을 갔다. 가면서도 몇 번이나 나를 돌아보며 자기네들끼리 귓속말로 뭔가를 소곤거렸다. 다음 날이 되자반 아이들도 소문을 들은 눈치였다. 다른 아이들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구라모치 오사무가 말해주었다. 하지만 거짓말이지? 구라모치는 목소리를 낮추며 확인하려 들었다. 당연하지. 할머니는 노쇠에서 돌아가신 거야. 그래? 하지만 노쇠라는 건 딱히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 쓰는 말 아닌가? 수명과 관련된 얘기야. 배터리가 떨어진 거랑 같은 원리란 말이야. 하지만 말이지. 그가 내 귀에 입을 갖다 댔다. 나이든 사람이 죽었을 때 원인을 잘 모르겠으면 의사들은 귀찮으니까 그냥 노쇠라고 해버린대. 독살이라면 의사가 모를 리 없잖아. 그게 말이지. 의외로 잘 모른다는 거야. 독살당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의사도 제대로 알기 힘들대. 글쎄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내가 정색하고 화를 내자 구라모치도 더는 따지지 않았다. 그때까지는 그 소문이 아이들 사이에만 도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소문은 예상외로 널리 퍼져 있었다. 친절하기로 유명한 동네 빵집 아줌마가 내가 진열장 앞에만 서면 갑자기 난감한 표정을 짓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오늘은 가지유키 짱이 좋아하는 빵이 없는 것 같네. 따위의 말을 했다. 빨리 가줬으면 하는 눈치가 확연했다. 빵집 아줌마뿐이 아니라 다들 나와 얼굴을 마주치면 하나같이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준 사람 역시 구라모치였다. 우리 엄마도 그 소문 알더라. 도대체 왜 그런 소문이 퍼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대체 누가 그런 소문을 냈을까? 나는 다른 반 녀석한테 들었어. 우리 엄마는 손님에게 들은 모양이고. 구라모치의 말은 나를 한층 우울하게 만들었다. 동네에서 말 많기로 유명한 아줌마가 눈동자를 반짝거리며 이 가게 저 가게 떠벌리고 다니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당연히 부모님도 소문을 들었겠지만 그 얘기를 꺼내는 일은 없었다. 내 앞에서만 피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두 사람이 초조해하는 느낌이 어렴풋이 있었기 때문이다. 치과를 찾는 환자도 눈에 띄게 줄었다. 소문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 경찰이 찾아왔다.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현관에 낯선 구두가 두 켤레 놓여 있었다. 복도를 지나는데 거실에서 남자 둘이 부모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 사람은 제복 차림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사복 차림이었다. 제복을 입은 쪽은 역전 파출소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몇 번인가 본 기억이 있었다. 아니요, 이 댁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런 소문이 나도는 이유에 대해 뭔가 짐작가는 데가 있는지 알고 싶은 거죠. 제복 경찰이 말했다. 물론 소문 정도로 경찰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소문이 내용이 너무 심각해서 이렇게 형사와 함께 온 겁니다. 짐작가는 일이 있을 리 있습니까? 아무 근거 없는 소문이에요. 대체 어떤 놈이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지 제가 먼저 알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버지가 보기 드물게 거친 투로 얘기했다. 정말 말도 안 돼요. 라고 엄마도 옆에서 거들었다. 그러니까 단지 악의적인 헛소문일 가능성도 있다고 제가. 네, 헛소문입니다. 아버지가 경찰의 말을 중간에서 잘랐다.
그것도 아주 악질적인 헛소문이에요. 그럼 그런 헛소문을 퍼뜨릴 만한 사람은 혹시 짐작이 가시는지요? 글쎄요, 인간이란 생각지도 못한 일로 남을 질시하거나 원한을 품을 수도 있는 동물이니까요. 저놈의 치과 의사를 한번 망가뜨려 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절대 얘기가 바깥으로 새지 않도록 할 테니 그럴 만한 사람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아니요, 그건 좀. 아버지는 주저했다. 비밀이라는 게 아무리 함구한다고 해도 어디서 새어나갈지 모르는 일이고. 그건 염려 마십시오. 그보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사람을 하나하나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소문을 낸 장본인을 찾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말입니다. 정보들이 복잡하게 뒤얽혀 있어서 발원지를 찾아내기가 힘들더군요. 개중에는 누구한테 들었는지조차 밝히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네 참, 이런 날벼락이 없군요. 도대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놈이 누군지. 아버지가 크게 한숨을 쉬었다. 댁들이 여기 온 걸 누가 보기라도 하면 이번에는 드디어 경찰이 수사하러 왔다고 떠들어대겠죠. 나갈 때 최대한 주의하겠습니다. 제복 경찰이 당황해하며 말했다. 그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던 형사가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다. 혹시 비소와 관련해서 생각나는 건 없습니까? 비소는 왜요? 아, 그러니까 이 댁에서는. 아니, 병원에서라도 좋습니다만 비소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딱 잘라 말했다. 그건 독극물이지 않습니까? 비소 자체가 아니더라도 비소가 든 약품 같은 것 안 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런 걸 왜 묻죠? 어머니에게 비소를 먹여서 죽였다는 소문이라도 났나요? 실은 그렇습니다. 음식에 매일 조금씩 비소를 넣어 먹이는 바람에 다즈마 신의 할머니가 죽었다. 이게 현재 나돌고 있는 소문이 내용입니다. 어처구니가 없군요.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밝혀지면 고소하겠어요.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다. 자, 여러분. 오늘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살인의 문 한 권, 2장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살인이라는 무거운 주제, 그리고 점점 조여오는 긴장감.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